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상당히 발달했던 인더스 문명을 얘기하면서 판게야 이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인도 땅에 어떤 민족이 문명 초기에 살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정도 중동 지역 유목민들 중에 아리아인들이 이주를 내려오면서부터였어요. 중동이라고는 하지만 유럽인 얼굴 구조에 피부도 백인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카스트라는 신분 차별 제도가 생겨나고 지금까지도 존재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은 이 아리아인들한테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제직을 포함하는 카스트의 가장 윗 계급인 브라만 계급의 힘은 아주 절대적이었던 거죠. 이런 역사적 배경과 흐름이 브라만교와 힌두교의 생성 또 유지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불교 이야기도 했죠. 기원전 500년 전쯤에 깨달은 사람, 즉 붓다 혹은 부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본명은 시다르다 고타마라고 해요. 왕자 신분과 가정을 떠나서 6년간 수행을 하고 어느 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이란 모든 괴로움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욕심을 버림으로써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탈이죠. 해탈. 쉽진 않겠지만 수행을 통해서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깨달은 자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마침내 생명에까지도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정도의 경지가 되면 죽은 후에는 비로소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무의 경지로 들어가는데 이걸 열반이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세계로 가는 길을 중도라고 부릅니다. 자, 불교란 종교로서 불교도 될 수 있고 철학으로서의 불교도 될 수 있지만 붓다가 가르쳤던 불교는 수행으로서의 불교였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대 문명 중에 마지막으로 황하 문명 그리고 고대 중국부터 지금까지 대략의 흐름 진시황, 공자, 또 노자에 대해서까지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중국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독특한 문자, 진시황제, 거대한 영토와 긴 역사, 만리장성, 수많은 음식, 무궁무진한 시장 이런 것들 외에도 공산주의,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해서 질이 좀 안 좋은 상품과 식품, 안 씻는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 등등 해서 긍정적인 것들도 많지만 다소 좋지 않은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잡혀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처럼 진리를 탐구하는 지식인, 또 문명인, 또 교양인이라면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얻으려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민족의 위대한 스승임을 초월해서 다른 민족들의 스승까지 되어주는 바로 공자를 배출한 곳이 이 중국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나라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톨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제가 중국의 역사를 언급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마테오 리치 선교사가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라는 부분, 김대건 신부님께서 마카오에서 공부하셨다 요 정도 말고는 이제 그쪽까지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가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적어도 고대 문명의 역사 그리고 중국 사상의 기초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한 무렵에 중국으로 가봅시다. 황하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 이미 잘 알고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굉장히 크죠. 황하 유역 외에도 장강에서 또 거대 문명이 발달을 했어요. 자, 지도를 보면 황하 유역의 여러 도시들 이렇게 위쪽으로는 바오터우까지도 가고 서쪽으로는 란저우를 넘어서 티베트 자치주 쪽까지 갑니다. 그리고 시안 지나고 허난성, 산둥성까지 가서 황해로 흘러나가요. 그리고 장강은 양쯔강이라고도 하죠. 중국 대륙 중앙부를 흐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지도에도 이렇게 보이지만 중국 땅이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문명이 발달했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곳은 동쪽, 그중에서도 북쪽이에요. 그래서 중국 역사 안에서도 이 동북아의 역사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있죠. 동북공정. 사실 서남공정, 서북공정도 있어요. 아마 주 목적은 영토를 넓히기 위한 어떤 정당성 같은 걸 부여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이 동북공정을 진행하면서 중국의 주장은 우리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많은 분들이 화가 치밀어 올 거예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한반도 조선인들은 방언이지만 언어도 우리말과 같은 말을 쓰고 있었고 문화도 상통하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중국인들과는 애초에 다른 민족이죠. 동북공정을 통해서 중국은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우리 조상의 유구한 역사를 훔쳐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실질적인 이득도 계산을 하고 있는 거겠죠. 남북 통일 후의 변화라든지 조선 쪽의 행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염두에 놓았을 가능성이 커요. 동북공정 외에도 어쨌든 중국은 역사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이름도 중국 아닙니까?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인데 황하 문명이나 양쯔 문명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보다 먼저가 아니라는 걸 아주 견딜 수 없어 해요. 물론 역사라는 건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보다 자기네들이 빠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발굴하고 연구하는 중이라고 해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또 인식이 별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중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믿을 만한 역사로 알려진 가장 초기의 중국 역사는 주왕조의 역사예요. 주왕조. 기원전 1046년에서 256년, 거의 800년 역사인데 이 안에서도 기원전 771년 이전의 주를 서주라고 하고 이후를 동주라고 해요. 다시 동주는 453년을 기점으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 대충 아시겠죠? 근데 주왕조 이전에 은나라도 있었고 그전엔 하나라도 있었어요. 이렇게를 3대라고 하는데 또 그전에는 삼황오제 시대라고 해서 3명의 황과 5명의 제가 다스렸다는 중국 문명의 시조이다 뭐 이렇게 추앙하는데 사실 이 정도 오래된 역사에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구라가 많이 들어가요. 신화적인 색채가 너무 강해요. 사실이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역사이죠. 아무튼 그 이전으로 가면 황하 문명과 장강 문명의 발상인 거예요. 주나라, 초나라, 은나라 말에 문왕이라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주나라는 은나라의 속국 정도 규모였고 주나라를 이끄는 문왕이나 그 선조들은 제후였어요. 제후. 중국은 땅덩어리 자체가 워낙 커서 왕 혼자 다스리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왕의 신하격인 제후들을 여러 명 두고 다스리도록 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봉건제라고 합니다. 봉건제. 주나라는 은나라의 속국이면서 때로는 전쟁도 치르곤 했는데 서로 문왕의 아들인 무왕 때 주나라가 은나라를 정복해버리고 비로소 주나라 일대 임금이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1046년이에요. 여기 이렇게 지금의 산둥성, 신시성 일부, 허난성, 시안 후배 요 일부 정도가 당시 이 주나라 영토였어요. 이때 개국공신 넘버1이 바로 강태공이에요. 강태공, 본명은 강상. 72세가 되도록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내가 도망을 가버릴 정도로 형편이 엉망이었어요. 책이나 읽고 낚시만 하면서 지내는데 실제로 낚시를 잘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잘하려는 의도도 사실은 없었다고 봐야죠. 바늘이 애초에 뭐 일자였네, 아예 바늘도 달지도 않았었네, 뭐 이런 썰이 있지만 어쨌든 물고기를 잡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색하고 멍 때리고 그랬나 봐요. 그러다가 문왕이 어느 날 이 강상을 찾아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조이신 태공께서 말씀하시던 성인이 아니신지요? 저와 함께 하십시다. 그래서 그 길로 강상이 문왕을 따라 나섭니다. 이후 왕의 최고 책사가 돼요. 문왕 다음에 아들 무왕 옆에서도 재상을 지내면서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이 강상이란 인물이 72년 평생을 어디 시골에서만 처박혀 지내고 있던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인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나라 정치에도 참여를 했던 기록이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당시에는 뭔가 좀 잘 안 맞아서 때를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흔히 강태공은 낚시를 하면서 물고기를 낚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낚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낚시꾼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태공, 최태공 이러면서 실없는 농담도 주고받고 그러죠. 이 강태공이 개국공신이면서 한 나라의 재상으로 잘 나가니까 전에 집 나갔던 그 아내가 찾아옵니다. 그때 강태공이 옆에 있던 물그릇을 엎어버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을 다시 담을 수 있겠소? 복수불반분이라고 해요. 복수불반분. 복, 뒤집다. 반, 되돌리다. 분, 담다.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엎어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복수불반불. 주나라도 역시 봉건제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각 제후들의 세력이 굉장히 막강해져요. 왕의 명령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언젠가부터는 제후들끼리도 막 싸워요. 처음엔 제후들을 왕의 친척들로 주로 앉혀놨단 말이에요. 다 가족이었죠. 근데 점점 친척들의 친척들 이렇게 혈연 관계가 차츰차츰 멀어지고 끊어지니까 싸움도 점점 격해지고 살벌해지는 거예요. 바로 춘추시대, 전국시대 얘기예요. 혼란의 시대였죠. 기원전 221년에 이르러서는 그 제후들 중 한 명이 지금 산시성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나머지 제후국들을 다 정복하고 중국 전체를 최초로 통일합니다. 누구예요? 바로 진이죠. 진.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이 진황제가 되는 거죠. 이 진황제는 신성한 칭호를 쓰면서 시황제, 즉 진시황제라고 스스로를 선언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이듯이 중국의 황제는 하늘의 아들이라고 해서 천자라고 불립니다. 지금의 치나라는 이름은 진시황제의 나라 진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어쨌든 어렵게 전국 통일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죽어요. 죽기 싫어서 불루초도 구해와라 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 천자, 시황제라 불리던 인물도 죽음을 거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라는 역시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 5년 만에 멸망을 합니다. 진황제는 통일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쌓긴 했지만 문제도 꽤 많았던 황제였어요. 먼저 분서갱유라고 하는데 이제 통일도 했겠다.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시 봉건제로 가느냐 아니면 중앙집권 군현제로 가느냐의 논쟁이 신하들 사이에서 일어나요. 고심 끝에 이전까지의 사상들을 다 없애기로 하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일명 제자백가라고 부르는 춘추 전국 때 나오는 그 훌륭한 100가지 사상을 전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분서라고 해요. 또 폭정을 하면서 460여 명을 생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걸 갱유라고 해요. 분서, 갱유. 그 다음에 만리장성 쌓느라 백성들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방궁이라는 거대한 초호화 궁전에 살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제는 중국을 통일했다는 업적 외에 여러 가지를 또 통일한 것들이 있어요. 문자, 도량형, 화폐도 통일을 합니다. 말을 통일시키는 거는 정말 어렵지만 문자는 그래도 가능해요. 전국적으로 같은 문자를 쓰게 해서 그 결과 중앙에서 내리는 명령이 아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게랑 또 길이 재는 그런 단위 또 화폐도 역시 하나로 통일을 해서 지역 간의 교류도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진은 아주 짧은 역사만을 남겨놓게 되죠. 이 진나라 말기 주요 인물들 중에 항우랑 유방이 있어요. 항우와 유방. 각각 초나라의 항우 그리고 한나라의 유방이죠. 오랜 시간을 대립했던 역사가 있는데 초한지라는 소설 있죠. 초한지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삼국지 다음으로 재밌는 책이에요. 지금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국에 가서는 한나라가 이깁니다. 초나라의 항우가 그 한나라의 군대에 포위당했을 때 시를 한 편 읽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사면초가예요. 우리 장기판 보면 홍청으로 나뉘어 있죠. 이게 한나라와 초나라예요. 자, 한나라는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중국을 잇게 했던 그 기초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중국인을 한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국 문자를 한자라고도 하잖아요. 기원전 200년부터 한 420년 동안 존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라 다음은 삼국시대, 그러니까 위, 촉, 오의 시대이죠. 조조, 유비, 관호, 여포, 동탁 이런 등등 인물 기억하시죠? 조조가 결국은 꿈을 이루지는 못하고
사마염이란 인물이 삼국 통일을 해냅니다. 다시 진나라가 되는 거예요. 서진이라고 하는데 한 50년 좀 넘게 유지되다가 망해요. 나중에 동진이 그 명백을 이어나가기는 합니다. 서진이 멸망하고 300년 만에 중국 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끝내면서 수나라가 나와요. 수나라가 고구려도 쳐들어갔었죠. 근데 가서 된통 깨집니다. 을지문덕한테. 그리고 수나라 이후에는 당나라가 등장해요. 수와 당이 존재했던 이 시기는 한반도의 삼국시대예요. 신라가 당하고 손을 잡으면서 통일신라가 되죠. 그 결과 고구려의 영토 상당 부분을 당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송, 요, 금 이렇게 공존하다가 징기스칸한테 정복당하면서 원나라가 돼요. 그 다음은 명나라, 주원장이란 인물이 세웠죠. 주원장, 그러니까 명태조 제위시절 말기에 이성계도 조선을 건국한 거예요. 1392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나라. 명나라도 거의 300년, 청나라도 거의 300년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청나라 때 영토도 가장 넓었고 강성했어요. 하지만 말기에 가서는 영국한테도 깨지고 일본한테도 깨지고 결국 191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중화민국 또 중화인민공화국 다시 중화민국이라고 해서 중국이 된 거예요. 거의 뭐 한 10분 만에 5,000년 넘는 중국 역사를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럽 역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한반도 역사를 알려면 사실 중국의 역사랑 반드시 같이 봐야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이 강의의 주제에서는 약간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아주 극히 간략하게 훑어만 본 거예요. 자, 다시 춘추시대, 전국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5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중국은 제후들끼리 살벌하게 싸웠어요. 그리스에서 폴리스들끼리 계속 싸우고 세력 다툼을 했던 것처럼 중국도 오랜 시간 그런 긴장 속에 살았는데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춘추시대, 전국시대 때 중국의 주요 사상들, 기초가 다 만들어집니다. 철학자들 사이에 플라톤 이후의 철학은 모두 플라톤의 주석일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에서도 비틀즈 이후에 새로운 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이어받았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가들을 통칭해서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는 모든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뭐 제반상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걸 의미하고 섬들이 모여 있으면 거길 제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자자는 존칭이에요. 그래서 제자. 그리고 그들의 학파를 백가라고 합니다. 백가지 사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 백가. 인도에서 붓다가 불쌍한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쓰던 그 시기랑 비슷한 때였어요. 기원전 한 500년경에 중국에서도 어떤 한 위인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고타마랑은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왕자도 아니었고 평민 출신의 오랜 시간 수행하던 은둔자도 아닌 정치가이면서 학자였어요. 부처의 가르침을 개인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한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양반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문제, 즉 이 어려운 춘추 전국 시대에 부모와 자식이 또 군주와 신하가 또 민족과 민족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문제에 더 관심을 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누굴까요? 공자죠. 공자. 그리고 공자의 바램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거대한 중국 민족은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실제로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훨씬 평화롭게 지내오고 있죠. 서유럽에 가면 스페인도 지금이 한 나라지만 여러 국가였고 서로들 그렇게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지금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언어도 다르고. 이태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축구가 그들에게는 마치 전쟁과 같은 거예요. 아주 목숨 걸잖아요. 영국도 지금이 한 나라이지 웨일즈, 스코틀랜드 전부 지금도 잉글랜드를 싫어해요. 중동도 평생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요새도 그렇죠. 아프리카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부족들끼리 서로 전쟁에 보복에 말도 못해요. 그에 비해 중국은 소수민족이 55개나 되고 언어는 아마 100개도 넘을 거예요. 지방 방언이.
그래도 비교적 서로 잘 더불어 살아가는 편인 것 같아요. 자, 공자 혹은 공부자라고 불리는데 이름은 구, 자는 중리라고 합니다. 공자에서 자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훌륭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존칭 같은 거예요. 잘 알려진 것처럼 유교의 시조이죠. 관리였고 사상가였고 교육자였어요. 공자의 일생을 들여다보자면 다른 위대한 인물들, 부처, 소크라테스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어떤 다이나믹한 스토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공자의 저서다라고 하는 책도 딱히 없어요. 직접 책을 쓴 게 아니니까. 논어가 그나마 제자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책인데 사서 삼경에서 사서 중에 들어갑니다. 총 20권으로 되어 있고 공자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춘추라는 책도 있지만 공자가 썼다 안 썼다 논란이 있는데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춘추라는 말은 봄, 가을이라는 뜻인데 역사를 보통 의미하고 우리가 나이를 표현할 때 쓰기도 하는 말이죠.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춘추 시대도 사실 이 춘추라는 역사책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공자의 가르침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도 별로 힘들 건 없어요. 그게 아마 공자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자, 그럼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봅시다. 우리는 익숙하게 아마 아는 내용일 텐데 서양인들이나 처음 듣는 사람은 조금 의아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는 굉장히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지만 삶에서의 외형적인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형식적인 것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히 영주주의 사상가들 같은 이원론자들은 육의 세계는 악하고 오직 영의 세계만 선하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외형적인 것들, 어른을 보면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길을 양보하는 거, 윗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일어서는 거, 어른보다 밥숟갈을 먼저 들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외에도 중국인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나 상황에서 형식적인 절차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배웠는데 어디 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다고 칩시다. 테이블이 동그랗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중에서도 상석이 있어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장 정면에 보이는 자리가 상석이에요. 그 자리에 손님을 앉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이제 집 주인 호스트가 앉거나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손님을 극진히 맞이하는 그 내면의 마음가짐이 결국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공자에 따르면 이런 형식들은 그냥 의미 없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나름의 중요한 이유가 있거나 적어도 한때 이유를 가졌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개는 좋은 이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자는 또 옛날 것을 믿고 좋아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천 년간 지켜온 예절이나 관습에는 그만큼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잘 지켜가라고 사람들에게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 예절이나 관습만 잘 지켜도 모든 일이 더 좋아질 거라는 거, 아주 특별한 걸 하거나 불필요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하는 그런 유별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하던 거 충실하게만 해도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공자는 했던 것이죠. 이러한 예절이나 관습이 반드시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는 않더라도 더 악하게 되는 건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성선설, 성악설 아시나요?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타고난다라고 하는 입장과 아니다라는 주장이 대립하죠. 공자가 구체적으로 성선설을 지지하거나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보긴 했어요.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는 착하고 올바르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물가에서 노는 어린이 아이를 보면 누구나 아이가 물에 빠질까 봐 걱정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불행을 염려하는 이런 연민은 모든 사람이 타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맹자가 공자의 이런 가르침을 발전시키고 또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쓴 말이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 공자는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바로 가족이 우리의 이런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도 부모처럼 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듯 나라의 법도 충실히 지키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한편 군주도
아비의 모습처럼 먼저 예절을 지키고 부모의 사랑, 연민, 정의를 지킴으로써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제후가 엉망으로 정치를 하면 공자와 또 제자들이 찾아가서 쓴소리, 바른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누가 들어도 너무 뻔한 소리인 것 같지만 실제로 공자가 원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누구나 저절로 이해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왜 알면서 안 하냐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 이렇게 공자 또 맹자로 또 순자로 이어오는 이 사상을 유가사상이라고 합니다. 유가사상. 하지만 이런 유가사상이 유일한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공동체 생활이나 예절을 지키는 방법보다는 붓다처럼 세상의 위대한 비밀이나 이치를 풀어보려는 사람들도 중국에는 있었어요. 공자와 거의 비슷한 시기 한 50년 전에 태어난 노자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이름은 이이라고 해요. 어느 날 관직을 버리고는 어디 변방의 조용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실 노자라는 인물이 실존했었는지도 확실치는 않아요. 그가 썼다는 도덕경이란 책도 노자가 썼는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제자 백가에서 100가지 사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심은 항상 공자의 유가 사상이에요. 기준은 늘 공자이고 다른 사상이나 사상가들은 공자의 가르침을 두고 비교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이 노자의 사상은 조금 어렵고 애매모호하기도 한데 대충 이런 식이에요. 바람과 날씨, 식물과 동물, 밤과 낮의 변화, 별들의 움직임 등등의 모든 세상 일에는 단 하나의 위대한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를 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도, 길이란 뜻이죠. 그런데 인간은 불안함 때문에, 즉 너무나 바쁘게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재물도 바치고 기도하느라 이 법칙이 가까이 오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가 작용하는 것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노자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즉 마음을 지극히 평온한 상태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지도 말고 그 무엇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해요. 사람이 마치 나무 한 그루나 꽃 한 송이처럼 아무 의지나 의욕도 없는 상태에 이르면 마침내 그 위대한 보편적 법칙, 즉 하늘을 움직이고 봄을 불러오는 도가 작용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좀 어렵죠? 하지만 어쩌면 노자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맞다고 쳐봅시다. 혼자 깊은 산속에 홀로 묻혀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자가 말하는 그 도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공자의 가르침과는 아주 다르다는 거. 이 밖에도 묵가, 법가, 음양가, 합종가, 명가 등등 많은 사상가들과 사상이 존재했는데 제자백가 시대의 이런 사상은 철학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실 정치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춘추시대 또 나중에 전국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 또 다스리는 군주나 관료들에게 이런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었던 거예요. 공자와 노자가 살았던 시기가 600년에서 500년이니까 춘추시대 중기이고 그의 제자들 맹자, 장자 이런 인물들은 다음 세대예요. 공자, 노자까지는 춘추시대 이후에는 순자로 넘어가고 거기서 이상, 한비자 이런 인물들은 법가의 창시자들로 활동을 합니다. 전국시대를 지나서는 진시황도 이 법가 사상을 따라요. 서양의 사상과 비교를 하면 동양 사상은 현세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실제로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와서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는데 공자 아니 내일 일도 모르는데 죽음 다음 일을 어떻게 알겠냐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걱정할 시간에 오늘을 어떻게 더 잘 살지를 고민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죠. 내세에 관한 것은 연구해야 할 학문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알 수 없는 분야니까. 어떤 사상이 옳다, 옳지 않다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 시대와 상황에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믿는 그런 좋은 의도에서 나온 가르침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민족이 그들의 위대한 스승으로 노자가 아닌 공자를 따르기로 한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황하 문명,
중국의 역사, 제자백가 시대의 사상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